정말 슬라이드 보고 염색했는데도 모르시겠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너무 괴롭죠. 정말 일당백인 케이스들이 있죠. 안녕하세요. 폐암학회 유튜브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흉부외과 박성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폐암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검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직을 얻는다고 해서 바로 진단이 되는 게 아니라 병리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 보호자분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병리검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병리과 정진행 교수입니다. 교수님, 일반적으로 병리의사 하면 사람들이 생소하고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리의사가 하는 일을 알려면 병리학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병리학이라는 것은 한자어 의미대로 병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어원을 살펴보면 패솔로지라고 하는데 패토스, 고통 혹은 질병이란 의미의 패토스와 논리 또는 학문이라는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질병에 관한 학문인데요. 따라서 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병리학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중세시대에는 질병은 마치 저주받은 천벌이라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근대 병리학은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인 거대한 발전과 또 기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질병이란 어떤 장기의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나타내는 증상이 환자가 호소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병리학이 완성되면서 의학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병리학은 병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학문이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크게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 청진기를 발명한 라엔에크는 훌륭한 임상의사이자 동시에 병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병동에서 환자들의 신체 검사를 하면서 병변을 찾아 진료를 했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부검을 해서 살아있을 때의 신체 검사 결과와 죽은 몸에서 발견되는 그 병변의 연관성을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조직을 얻게 되면 생검, 바이옵시라고 하고 사체에서 조직을 얻으면 부검 또는 네크롭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병동에서는 살아있는 환자분의 질병을 관찰하고 임상 기록을 남기면서 돌아가신 뒤에는 그 부검을 통해서 다시 살아있을 때의 임상 기록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의사인 동시에 병리학자였고 또 환자의 삶과 죽음, 왜 죽었나 하는 그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멋있죠?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병리학이 정말 멋진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학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설명해 주신 중간에 그 생검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생검이 결국은 우리가 환자들에게 조직을 얻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조직을 얻게 되면 폐암의 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병변이 과연 감염인지 종양인지 또 염증인지 이런 질병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암의 경우에는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만약 기관지 근처에 있다면 환자분이 뱉어내는 가래라든지 이런 거에서 종양세포가 좀 떠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만약에 폐에 물이 차 있다면 그 액체를 뽑아내었을 때 암세포가 조금 둥둥 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세포들, 타액이나 체액 혹은 가래 등에서 일부 세포들을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병변에서 떨어져 나온 조그만한 세포들을 가지고서 전체를 추측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환자의 객담, 가래에서 나온 암세포가 하나 둥둥 떠 있는 게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포병리 검사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상이나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병변을 타겟해서 조직을 뜯어내는 이제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검사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보통 크기가 5에서 10mm 정도로 떼어 오시는데 그걸 보고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제 조직 검사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병변이거나 혹은 조직 검사와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변은 이제 수술장에서 비교적 좀 크게 조직을 떼어내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체 속에 떠다니는 세포나 아니면 뭐 5에서 10mm 정도 되는 조그만 조직을 가지고서 진단을 하신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눈에는 안 보일 거고 조직을 어떻게 관찰을 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과정은 좀 매우 복잡한 여러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일단 몸에서 떼어낸 부드러운 살점 조직을 아주 얇은 표본으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은 부드러운 살점 조직을 아주 얇은 4 내지 5마이크로 정도의 크기로 자르려면 단단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포르말린 등의 고정액으로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탈수를 시키고 또다시 수세를 하고 파라핀을 입혀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4 내지 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얇은 두께의 표본을 만들고 이 유리 슬라이드 위에 표본을 얹어서 그 다음에 해금 파랗게 세포질은 분홍빛으로 보는 H&E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고정이라는 과정은 1시간에 1mm 정도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작은 생금 조직은 한 24시간 이내에 충분히 고정이 되지만 수술장에서 떼어낸 큰 조직인 경우에는 고정하는데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포르말린 고정하는 시간을 충분히 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저렇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러면 이제 표본을 만들고 슬라이드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교수님이 판독을 하신 데까지 평균적으로 시간 얼마 정도 걸릴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어떤 좀 비교적 전형적인 경우에는 표본이 만들어진 유리 슬라이드를 보기만 해도 척 진단을 하게 되죠. 때로는 이 병변이 과연 염증인지 종양인지 혹은 양성인지 악성인지 조차 좀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럴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특수 염색이나 단백질 염색 혹은 유전자 변이 검사 등을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외래에 오셨을 때 조직에서 추가 검사를 했으니까 뭐 비용을 더 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한참 이 과정을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다가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거든요. 선생님, 백화점 가서 옷을 한 벌 사시더라도 막 맞추고 가봉을 하고 이러시는데 몇 번 입어보고 벗어보고 하는데 병리 결과 진단으로 수술을 할지 말지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인데 추가 염색을 더 하시고 비용을 하는 게 아까우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아 그렇군요 하고 몇 배라도 내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고 충분히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병리 과정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실제 외래에서 이제 이 병리 검사와 관련돼서 많이 받는 질문이 조직 검사를 했으면 왜 그 다음날 바로 결과가 안 나오냐, 왜 일주일, 2주일이 걸리냐, 그거 하나랑 두 번째로 왜 추가 염색하냐고 돈 달라고 그러냐, 이제 그 질문들이었습니다. 과정을 이해하시면 앞으로는 이런 질문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 암은 과연 어떻게 생겼죠? 암세포는 이곳에 있는 세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옆의 세포들을 막 침범해서 들어가요. 폐포를 따라서 암세포가 자라는데 폐포벽을 깬다든지 혈관이나 기관지를 이 암세포가 연골까지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상당히 무자비하고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는 걸 현미경적으로 느끼게 되고 육안적으로는 어떤가 하면 크게 덩어리를 만듭니다. 폐에 저렇게 보이시면 폐 조직에 이렇게 회백색의 큰 종양이 생겼죠. 저렇게 종양이 생기면 폐는 본래 숨을 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그물과 같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주 얇은 모세혈관과 폐포로만 이루어져서 공기 속에서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큰 덩어리가 꽉 막고 있으면 폐는 더 이상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변의 세포들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침범하고 정상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특수 염색 검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어떤 검사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폐암은 흔히들 폐암으로 알고 있지만 폐암의 조직학적인 유형은 WHO 분류만 봐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학적인 타입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표적 치료나 향후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되겠는데 때로는 기본적인 H&E 염색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폐의 선암종이라는 것은 세포 안에 뮤신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뮤신에 대한 특수 염색을 한번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최근에는 암세포 내의 단백질 발현을 살피는 게 많은데, 단백질 내에서 TTF1이라는 단백질이 있으면 선암종이라고 하게 되고, P40 같은 단백질 발현을 하게 되면 편평세포 암종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단 자체가 정확히 돼야 향후 방침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H&E 검사 말고 추가로 특수염색 혹은 면역 단백 조직 화학 검사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그 면역 항암제 쓰거나 표적 항암제를 쓸 때도 추가로 이제 병리적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알려진 그 바이오마커가 PD-L1 단백 발현이거든요. 그래서 PD-L1 단백 발현이 암세포에서 얼마나 되느냐, 몇 %가 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가 PD-L1 발현을 검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검사는 환자분께서 조직을 채취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채취할 때는 그냥 H&E 기본 검사로 암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집에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들이니까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EGFR, ALK 그런 검사들도 많이 하고 또 표적 치료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도 병리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폐의 선암종이라고 하면 표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유전자 변이가 EGFR이고 또 ALK, ROS1 등이 있겠는데요.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서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DNA를 뽑아서 EGFR 유전자 변이를 검사를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뭐 물이 찼다든지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세포 검사에서 아주 몇 개의 세포만 떼어내서 DNA를 검출해서 EGFR 뮤테이션 테스트를 했을 때 그 검사 결과가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것을 한번 연구 논문으로 밝힌 적이 있고, 또 ALK 유전자의 변화도 저희가 단백질로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해서 환자분들께서 표적 치료를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병리가 단순히 병을 진단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약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너무 환자 보호자분들이 병리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는 우리가 처음에 폐암을 진단할 때 조직 검사나 세포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셨고, 저희는 이제 외과 의사니까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하고 나면은 그걸 항상 조직 검사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수술한 검체를 어떻게 조직 검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과 선생님들께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된 검체는 저희 병리과로 다 오게 되고, 병리의사가 그 표본을 살펴보고 어디에 암이 있는지, 이게 정말 암인지 이런 것들을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병리과에서 수술 뒤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는 이 환자의 병기, 암 병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병리 조직학적 타입을 진단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튜머의 크기, 종양의 크기, 림프절의 전이가 갔나 안 갔나, 그 다음에 세포내 종양세포가 공기 내 전파하는 거, 스타스라고 하죠. 이런 여부들을 세세하게 살펴서 이 병리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환자분이 수술적으로 절제된 폐암에서 병기가 몇 병기다 하는 것이 나오고, 병기에 꼭 반영은 되지 않더라도 이 환자에게 있어서 불량한 예후인자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완전히 절제했는데 그 절제한 끄트머리에 암세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절제연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서 완전히 절제되었는지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병리 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이제 앞으로 항암 치료나 혹은 추후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라서, 저희가 이미 선생님들께서 수술장에서 완전히 떼오시면 그 이후에 저희 환자의 병기를 진단하느라 저희들이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있다가 병리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으면 약간 성적표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뭐 절제연 거리가 충분한지 암세포가 있는지 그런 거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고, 반대로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추후에 어떤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좀 판사가 선고문을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수술 전에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부를 떼내서 수술방에서 동결절편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병리과 응급이 바로 동결절편 검사입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급하게 보내는데, 이 동결절편 검사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환자의 진단을 몰라서, 두 번째는 수술적으로 떼어내었을 때 그 끄트머리에 종양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 리프절에 전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왜 이런 검사를 하는가 하면 이 검사를 통해서 수술 방법이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 동결절편 검사는 급속도로 조직을 냉동을 시켜서 그 이후에 염색을 하고 판독을 하는 데까지 20분 이내로 걸리는데, 간략한 모식도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폐 내에 있는 저 병변이 1번 진단이 뭔지, 2번은 그 절제된 마진 3번과 사이의 거리가 충분한지를 결정을 해서 암세포이고 거리가 충분하면 이걸로써 진단과 치료가 끝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동결절편 검사는 말 그대로 급속도로 냉각을 시켜서 바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이 빠를 수는 있지만, 왜 그럼 모두 동결절편 검사를 안 하느냐? 굉장히 아티팩트가 많아요. 얼리기 때문에 아이스 크리스탈이 만들어져서 조직이 좀 망가져 보이거든요.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똑같은 정상 폐 조직인데요. 그냥 똑같은 조직을 얼렸을 때 왼쪽 그림은 동결절편이고 오른쪽은 포르말린을 주입해서 정상적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딱 보시면 같은 조직인데 이렇게 전혀 달라 보입니다. 왼쪽은 눈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섬세한 조기 폐암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오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결절편을 모든 정례에서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병리과 검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오늘 수술을 받았다 하시면 그 검체가 수술장에서 병리과로 접수되는 게 첫날입니다. 환자의 몸에서 적출되어 온 폐암 검체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상태 이런 걸 살펴본 다음에 병변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모든 거를 의학 사진으로 남깁니다. 포르말린에 고정을 시켜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를 최소한 24시간은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포르말린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검체를 이제 저희가 절개를 해서 폐암 병기에 대한 검사를 쭉 하게 되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표본 중에서 저희가 환자의 병변에 해당하는 부위를 병리 표본으로 만드는 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샘플링을 해서 유리 슬라이드로 만들게 되기까지는 티슈 프로세스, 염색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수많은 슬라이드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다 분류를 해서 이제 병리 의사가 판독하는 판독실로 들어오는 게 수술한 지 한 3일차. 중간에 휴일이 끼면 또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병리과의 슬라이드가 한계를 넘어서는 지경이 되면 또 하루 정도 또 더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임상 선생님들,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선생님들 뒤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환자분들께서 잘 치료받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슬라이드 보고 염색했는데도 모르시겠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너무 괴롭죠. 정말 일당백인 케이스들이 있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추가 염색도 하고 유전체 검사도 하고 또 이 환자의 모든 병력들, 혹시 과거에 커다란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남긴 후유증은 아닐까, 그럴 때 정말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 안 될 때는 이제 저희 폐병리 연구회 선생님들께 보내서 좀 집단 지성에 의지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은 모르시겠으면은 다른 교수님들의 자문도 이렇게 구하게 되고, 그러면 교수님이 모르셨으면 다른 교수님들도 모르실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여지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겠네요. 진단하는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아들 또래의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조직 검사를 2번인가 했는데 염증 세포가 워낙 많아서 염증과 연관된 이 반응성 변화라고 진단을 나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폐암의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겠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폐암으로 진단을 했는데 20살 남자에게 폐암 진단하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리스크였거든요. 나중에 수술로 잘 치료가 되었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환자의 치료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했던 거 인상에 남고 아직도 그 환자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환자나 보호자들이 생각하기에 딱 답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왜 의사들은 모르냐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일반 상식을 벗어나거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병리 검사 그리고 병리 진단은 폐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